안녕하세요. 세 번째 클립에서는 비개발자가 이 커다란 AI 프로덕트를 어떻게 혼자서 만들 수 있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바이브 코더가 좀 중점을 둬야 할지 그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바이브 코딩 이전에는 대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었었죠.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를 혼자서 런칭하더라도 그 이후에 스케일업이 되고 또 프로덕트가 커지게 되면은 아무리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브 코딩 전에는 그 POC의 가장 초반 단계에서도 이 정도의 어떤 인력 구조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바이브 코딩이 있기 전에 일단 대표는 주로 그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지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했고, 또 각 분야별로 인재를 채용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했습니다. 직접 개발을 하지 못하는 분은 개발자가 꼭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기획자의 경우에는 브랜드랑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뒀을 거고요. 또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이 UI, UX를 구현하고 또 개발자가 작업할 수 있는 밑작업을 그리기 위해서 시스템 디자인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배너처럼 이렇게 미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을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개발자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부터 백엔드 API 명세를 설계하고 또 이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구현하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은 어떤 노동과 또 서치와 어떤 오류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이런 전반적인 리소스를 들어서 또 구현해야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QA 테스트라든지 보안 조치, 이 분야별로 또 개발 전문 인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마케터의 경우에는 마케팅 퍼널 분석이라고 해서 유저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광고를 접하게 되고 또 광고를 접한 그 시청자들이 또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방문하게 되고 그 서비스 이용 중에서 또 어떤 이유로 결제까지 이어지는지 이 퍼널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과 또 SNS 채널을 관리하고 또 주어진 어떤 예산 안에서 그 마케팅 예산을 집행하는 거, 그리고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어떤 아웃바운드와 관련된 일들을 했겠죠. 물론 이 큰 틀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회사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 대표 혼자서 혹은 많아야 한 2-3명 정도 이렇게 해서 바이블 코딩을 이용해서 가장 작은 규모로 누구보다 빠르게 큰 임팩트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그 분야일 것입니다. 그러면 1인 창업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대표 혼자서 만약에 다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의 역할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는 대표가 회사의 비전과 또 서비스의 방향만 제시하고 그것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고 하면은 저는 1인 창업의 경우에는 대표 그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디자인적인 과정, 기획, 개발, 마케팅적인 과정에서 대표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 아는 분야는 무엇인가? 저의 경우에는 사주 도메인이었지만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이해하는 유저 세그먼트가 무엇인가? 저의 경우에는 2030 여성, 그리고 아기 엄마, 그리고 전에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 또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그나마 잘 이해하는 유저 세그먼트일 거고, 또 저랑 성별이나 연령대나 직군이 다른 분들은 이해하고 있는 타겟 유저 세그먼트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냐, 제일 높으냐, 이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잘 알려면 또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흐름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꼭 하고 싶다라고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그 포인트에서 이 서비스의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진정으로 뭔가 만들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유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분야, 유저 세그먼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가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회사를 다니고 계실 수도 있고 저처럼 육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캐파로 어느 정도의 인풋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로 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기술만으로 이 도메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구현할 전문성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고 내가 가장 잘 이해하는 분야, 사람, 이것에 대한 어떤 밑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대표가 기획자가 될 순간입니다. 이 기획자는 내가 정한 타겟 도메인이 지금까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니치 포지션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주 도메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많은 어떤 경쟁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2030 여성을 타겟팅한 굉장히 스낵과 같은 이런 가벼운 그리고 어떤 Y2K 느낌의 이런 힙한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니치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비스가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니치 포지션을 발견했던 거고요. 사주 도메인이 아니고 다른 도메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뭐 저도 이 뒤에 강의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지만 정말 빼곡하게 모든 서비스들이 다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도메인 중에서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니치 포지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니치 포지션을 발견하는 것이 그 다음 기획자로서의 어떤 대표의 역할이고요. 또 타겟 유저 세그먼트가 정해졌으면 이 유저가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2030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남성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소구점을 분석해서 이 소구점을 내 서비스에 그대로 UI, UX적으로 반영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치 포지션 그리고 유저 세그먼트의 소구점이 분석이 되고 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UI, UX로 이러한 기획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요. 저희 디자이너 못 뽑죠. 디자이너 뽑을 돈이 없고 디자이너 하다가 오신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제 디자인을 배워야 됩니다. 크게 UI, UX 그리고 그 외의 거 저는 이렇게 크게 나누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바이브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 컨셉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브 코딩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내 브랜드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이름이 다르고 뭐 서비스 내용은 다를지라도 디자인 자체가 똑같으면 사용자들이 A라는 서비스를 볼 때나 제 서비스를 볼 때나 똑같은 서비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컨셉에 맞는 UI 디자인을 정해서 그 디자인을 코딩하기 쉽게 또 내 사이트 전체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주로 사용했던 사이트들은 이제 구글 스티치를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UI 디자인에 대해서 큰 그림을 잡고 그렇게 잡은 디자인 컨셉을 이제 디자인의 MD라는 이제 클로드 마크다운 파일에다가 넣어서 UI 프론트엔드 작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공통되고 일관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2번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 디자인 MD 파일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get design MD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찾아서 내 브랜드 컨셉에 맞는 UI를 찾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희 UI 디자인과 관련된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UX인데요. 이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경우에는 UX가 정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쓰기 쉬워야 돼요. 그리고 AI가 제안해주는 그 UX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개발자가 이거는 AI가 제안해준 거니까 그대로 그냥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설정한 그 타겟 유저 세그먼트가 제일 익숙한 UX가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2030 여성분들은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든지 이 포스트라든지 이런 소셜 중심적인 그런 UX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4050 그 이상의 이제 세대분들은 인스타그램보다는 카카오톡과 같은 UX가 더 익숙하실 거고요. 또 네이버 검색과 비슷한 검색창 중심의 UX가 익숙하실 겁니다. 또 완전 돌아와서 10대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10대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진 않지만 아마도 채팅이라든지 혹은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다른 SNS 혹은 AI 채팅 기반의 그런 UX가 더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가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UX를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3가지 정도 알려드리는데요. 모빈, UI볼, WWIT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UX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은 사이트들은 어떤 점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콘텐츠의 성격별로 그 UX 버튼은 어떻게 흐름을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나 배너도 그 사용자에게 이 브랜드 컨셉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제로 투 원으로 만들기에는 저희도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나 또 해외 서비스의 경우에는 캔바 같은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디자이너로 변모한 대표가 UI UX 디자인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는 다시 개발자의 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 앞단의 내용들은 이제 이 개발을 위한 준비, 밑작업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로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저희는 클로드 코드 사용하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뭐 코덱스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제가 하나를 꼭 집어서 추천드리면 클로드 코드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클로드 코드와 함께하는 개발자로서의 대표는 먼저 시스템 디자인적인 설계가 필요해요. 저희가 바로 그냥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서비스에 맞는, 우리 UX에 맞는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사주 만스력이라고 하면 그 각각의 8글자, 그리고 그 8글자에 따라서 생겨나는 뭐 오행의 개수라든지 신살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정보들이 다 DB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주 해설이 생성되었으면 그 해설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 명의 프로필을 넣게 되면은 그 프로필별로 이 콘텐츠가 다 저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DB에 들어가려면 그 DB의 전체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스키마를 정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내 UX에 가장 잘 맞는 그 DB 구조와 스키마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통신하기 위해서 이 API 엔드포인트들을 또 설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디자인적인 부분을 클로드 코드로 어떻게 저희가 좀 쉽게 할 수 있을지 또 UX와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을지 제가 나중에 이 프롬프트를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컨셉을 잡은 이 UI 디자인 등을 이제 프론트엔드로 개발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 디자인 MD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또 클로드 코드가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브랜드의 차별점을 AI 프롬프트로 구현하는 것도 이 개발자로서의 대표 역할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가 뭐 채팅 앱이라든지 혹은 저처럼 디지털 해설을 제공해드리는 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들은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가 앞에서 설정한 이 브랜드의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프롬프트로 구현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또 효율적인 프롬프트 방식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제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경우에는 QA라고 해서 이 막판에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전에 잘 썼던 코드도 덮어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상 QA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UX 흐름이 구현이 안 되어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데이터 스키마 자체가 엉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PC 모니터 화면, 그리고 또 모바일 화면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 속에서 이 QA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또 유저 경험을 높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MVP를 마케터로서의 대표가 또 유저분들한테 잘 홍보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돈을 쓴다고 유저분들이 알아준다는 점은 아닙니다. 일단 마케팅을 하기 전에 이 서비스 콘텐츠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한 번 썼을 때 별로면은 아무리 그 이후에 광고가 떠도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하지도 본인은 쓰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뾰족하게 잘 만들어진 서비스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마케팅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게 됐다는 전제하에 이 마케터로서의 대표는 먼저 어떤 채널에 내 컨텐츠에 실제 유저가 많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주아이를 처음 만들었을 때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그렇게 이 유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동호회 모임에서도 이 유저분들이 많았고 또 맘카페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해서 그 커뮤니티에 더 화력을 실어줘야겠죠. 그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뭐 홍보를 요청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커뮤니티에 주로 있는 그 유저 세그먼트로 이렇게 마이너하게 피보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유저 인터뷰를 할 때도 왜 이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바이럴이 됐는지 중심으로 파악하면은 이후에 서비스 방향을 잡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저가 어떤 모먼트에서 공유하는지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말씀이기는 한데 새로운 유저가 들어왔을 때 그 엔트리 포인트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했을 때 그 연결하는 그 네이버 API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백엔드적으로 저희가 엔트리 포인트 분석을 할 수 있을지는 이후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 타깃 유저 세그먼트와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SEO 키워드 중에서 내가 공략하는 그 니치한 SEO를 공략해야 됩니다. 이 SEO라는 거는 서치 엔진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내 브랜드가 뜨도록 하는 그 키워드를 뭘로 정할 거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주아이는 사주아이라는 그 브랜드 이름보다 990원 사주라는 그 키워드가 훨씬 더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그게 검색창에서도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니치한 SEO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주를 검색했을 때는 사주아이가 뜨지 않지만 이 990원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가격대의 그 검색어를 같이 붙였을 때는 저희 사주아이가 뜨도록 하는 그런 SEO 전략을 선택했었고요. 그게 먹혔던 이유는 그 사주 도메인과 그리고 제가 타겟했던 2030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 키워드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고양이 사주 이렇게 해도 저희가 떴습니다. 그래서 요 앞단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얼마나 뾰족하게 그 컨셉과 그 브랜드와 키워드를 잡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유저를 파악하고 그 SEO 키워드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이번 클립에서는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서비스가 되기까지 바이브 코딩 이전과는 다르게 대표 혼자서 어떻게 이 전체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큰 지도를 한번 먼저 봤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은 이후 클립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클립에서는 저희 강의에서 앞으로 7단계 로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그 마일스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